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대개 지금 10시에 각 상임위 회의가 있고 또 각종 소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셨다가 또 금방 이렇게 떠나게 돼서 계속 같이 있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 저도 조금 전까지 회의를 하다가 왔고 또 바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바쁜 와중에 또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이렇게 또 박대소 의원님하고 황보 의원님 또 조 의원님 이렇게 계속 자리를 해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우리 R&D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법인세율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OECD나 이쪽의 선진국들은 다 법인세율이 최고세율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D와 관련된 세제 혜택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R&D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R&D가 줄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연구 개발 역량 자체가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나 대외 경쟁력에서 좀 치명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 또 기업들이 모여 있고 한 경제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오늘 좋은 의견들이 좀 모여지면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데 저희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특히 우리 회장님하고 배상근 전문위원 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부 다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핵심 실세 우리 송원석 수석부대표께서 오늘 주최해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 지원 더 확대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오늘 정책 토론을 가진 걸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핵심 실세라고 했는데, 이게 진담이 절반은 섞여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내대표가 계속 바뀌어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안 바뀌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내대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실세가. 그만큼 실제로 역할도 그렇지만 또 전문성에서도 우리 당의 최고의 탑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분이시고, 지금 또 직접적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의 각종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마창환 상임 부회장님과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회 활동을 좀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이 R&D 투자에 대한 지원, 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는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걸 감축시키자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한결같이 농가가 왜 부자에게 지원을 대주느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혜택만 더 주면 결국 대기업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를 계속 펼쳐왔는데, 따지고 보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가 튼튼해야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것이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살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 주고 하면 결국은 황금알이 없어져 버린다 라는 논리도 단편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선진국 한 5개의 선진국 거기에 대한 R&D 지원 이것하고 우리나라 걸 비교해 보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우리가 적다, 그러니까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만큼 매우 열악한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 순환 모순에 빠져서 갈수록 빈곤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정말 과감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기후변화
투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약들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세나 같은 그런 장벽 이외에 비관세 무역 장벽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그 비관세 무역 장벽들은 보면 전부 다 기술입니다.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수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어찌 보면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지원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우리 핵심 실세이신 송원석 의원님 잘 모시고 시킨 대로 열심히 심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마창환입니다. 먼저 산업계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R&D 조세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님, 그리고 의미 있는 포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전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국회 일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김기현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황보승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장인조 박사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에서 2020년 4%까지 떨어지며 기술 혁신 의지가 쇠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어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기술의 80%에 이제 거의 달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미래 기술에 있어서도 경쟁국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새로운 경쟁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우리 기업들이 20% 넘는 R&D 투자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지금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를 벌이고 있는 분야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일수록 R&D 투자를 확대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R&D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세 지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R&D, 일반 R&D에 대한 세액 공제주율이 우리 경쟁력국 수준으로 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비록 제도상으로는 약 20% 이상으로 R&D 세액 공제율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납세 과정에서 그 해석의 모호함이라든지 적용상의 그 해석 활용이 적용상에서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엄격함이 있어가지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R&D 세액 공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 존경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마창환 부회장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조명희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간 기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R&D 조세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이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좌장을 맡아주신 장윤조 박사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 및 조세 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처져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R&D 조세 지원 축소가 대기업 위주로 정비되어 민간 R&D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이 이어졌고,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0.7%에서 2020년에는 2.9%까지 감소하기조차 했습니다. 주요국들은 R&D 투자세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 R&D 조세 지원율 순위는 대기업이 31위, 중소기업은 14위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국제 조세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으로서 제대로 글로벌 R&D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R&D 관련 조세 지원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의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께서 R&D 조세 지원 확대를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R&D 조세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오신 의원 한 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R&D 투자세 공제나 R&D 관련된 조세 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밑거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밑거름 본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 지원 국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께서 조세 지원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지원 제도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동원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조세 지원이 R&D 투자에 미친 영향과 그 조세 지원 제도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검토 배경부터 R&D 세제 지원 현황, 그리고 뭐 선행 연구, 그리고 국제적 동향, 그리고 뭐 정책 시사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검토 배경은 올해에도 뭐 7월 달에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R&D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이 부분만 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2%씩 조금씩 올려주는 것에 포인트 인상하고 그쳤고, 그동안 축소되었던 그 연구개발비, 그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뭐 투자세액 공제, 뭐 다른 모든 뭐 R&D 연구인력 개발비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이런 부분이 모두 대기업 중심으로, 뭐 중소기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축소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R&D 투자 및 세제 지원이 경쟁력 대비 뒤처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R&D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 모든 부분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것을 좀 외면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뭐 대기업은 한 2%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 17%에 달하고요. 중소기업은 26%로 뭐 평균은 21%를 상회하지만, 아까 마창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정상에서의 문제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이 지원율은 떨어질 것으로 더 떨어질 것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 국가들은 그 R&D 투자 세액 공제율, 뭐 미국이나 뭐 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기 침체다, 뭐 이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이 기업 더 나아가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제 지원 현황이나 그 연구개발 투자와의 그 상관성, 그리고 뭐 국제적 동향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R&D 세제 지원은 크게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와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반 R&D 부분, 그러니까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부분은 일반 R&D와 이렇게 뭐 신성장 원천 기술,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 백신,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부분은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어 왔고요. 대신에 이제 뭐 신성장 원천이나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높여는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기술상의 한계 그리고 기술상의 범위, 이 적립 등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세액 공제율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뭐 기업 금융을 차등 축소하고 일괄 축소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대기업은 일반은 1%에 불과합니다. 뭐 증가분 3% 한다고 해도 4%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인 경우에는 지금 6%인데 뭐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에서는 뭐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의 대기업 2%포인트 그리고 중견기업의 일반하고 신성장 원천 2%씩 1%씩 올려서 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부분만 조금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이 그간 아까 말씀드린 앞에 부족한 부분이었던 이 부분에 대한 그 세제 개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선안 포함되지 않아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R&D 부분은 얼마나 부족한가 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제 지원 현황은 우리나라는 지금 2014년 대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로 이 조세 비중이 대중견 기업이 66%에서 4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분 감면 시점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대부분이고 설비 투자 세액 공제는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투자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00년대를 20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2000년대에서 2009년까지 10년은 12.7%, 11년, 15년 9.3%, 최근에는 7.6%까지 둔화되는데 2020년 기준 2.9%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 R&D 투자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으로 이렇게 투자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중소 중견기업은 계속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기업의 증가율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다행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의 매출액보다 높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최근 15년간 연구개발을 투자한 기업 수가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이 그 전체 기업보다 3배 정도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성 간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빨간색 부분인데요. 그 R&D 기업 R&D를 위한 정부 지원 비중은 2018 그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R&D 조세 지원 수위는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37개국 중에 대기업은 31위, 중소기업 14위로 뭐 대기업은 완전 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중위권에 있어서 이 세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대기업 R&D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건 기업 규모 없이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지원율은 2%에 불과해서 17%와 그 차이가 크고요. 이렇게 OECD 국가들의 그 기업 규모별 평균 정부 지원율 격차는 4%입니다. 4%포인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4%인데 4%포인트인데 이건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에 대한 그 R&D 세액 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밑에는 조세 지원율 격차 24%로 2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뭐 뒤에 표가 있겠지만 실증 연구 결과 R&D 조세 감면, 그 세제 지원이 연구 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직접 지원보다는 조세 감면이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이게 KDI의 김학수 박사님이 하신 것은 총액 방식과 증가 방식 두 가지를 봤는데요. 각각 1% 증가 시에 세액공제율 1% 증가 시에 그 연구결비가 5%에서 10%, 8%에서 16% 증가한다고 결과를 내놨고, 그리고 이것도 가장 최근 결과 그 조세 감면을 가지고 하는 결과를 보면 이문래 감독숙은 연구개발비의 그 조세 지원이 유의적 효과를 가지고 특허수까지 이 유의적인 그 영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뭐 안숙차이나 최대승 같이 이런 뭐 한 20개 제가 본 한 20개 이상의 연구 중에 한 2개 정도는 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아니면 효과가 없다, 아니면 뭐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증 연구 결과, 선행 연구 결과들은 R&D 세제 지원이 연구개발 투자에 그 분명히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 동향은 R&D 세제는 그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국은 최근에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R&D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대 제도를 이 항시 뭐 연구화하거나 항구화하는 쪽으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증가분 방식이나 총액 방식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0% 정도의 세액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머리 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10% 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번 7월에 그 통과된 반도체 산흥 진원 법안에서는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이런 곳에 대한 25%의 투자 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총액 기준과 증가업 기준의 세액 공제를 변경하고 있는데요. 뭐 대기업은 6%에서 14%, 중소기업은 10에서 20%인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이 뭐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기관 이런 곳과 할 때는 20에서 30%까지의 그 세액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21년에 일본은 세제를 개정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산정해서 이제 뭐 DX 투자 촉진 세제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세제를 세액 공제를 5%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요즘 반도체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주요국은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25%의 세액 공제를 지금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일본은 세액 공제 대신에 40%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 15%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10%포인트를 더 높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고요. 그리고 패키지 공정비원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게 반도체가 국가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그나마 6%에서 16% 그리고 4% 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일 낮은 부분입니다. 6%, 4%에서 최대 10%인데 세제 개편에서 이걸 2%포인트를 높여준다고 해도 최대 12%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그 KT수법, 그 한국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있어서는 대기업 20%, 25%, 30%로 통과된다면 24%까지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논의는 시작한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서 그 시의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축소로 인해서 이제 세제 지원이 너무 경쟁국이나 주요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나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세 지원 순위도 대기업 31위, 중소기업 14위로 이 R&D를 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업은 너무 낮고 중소기업도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이제 민간 R&D를 견인하는 뭐 대기업 R&D나 중소기업 R&D가 모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 민간 R&D 둔화로 마무리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뭐 주요국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 뭐 영국 이런 식으로 모두 뭐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그냥 일반 전체 기업의 매출액보다 높다는 그 통계 자료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R&D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일반 부분입니다. 그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방식을 뭐 일반이다, 신성장 원천이다, 아니면 뭐 국가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모든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잘 될지 이 뭐 불확실하고 이 급변한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이 투자를 위한 그 기업 성장을 유도했다고 보입니다. 그 우선적으로는 그 기술의 통합이 그 구분이 없어지는 게 어렵다면 그 기술들의 신성장 원천이나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R&D나 부분에 대해서 이 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는 전면적으로 확대해 주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서울여대 노영환 교수님께서 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학과 노영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R&D 세액 공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R&D 투자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 R&D 투자에 의해서 기업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그 성장의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수치인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추정 결과에 대한 논문 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부가 R&D를 장려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 주도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어떤 기회를 주는, 그래서 세액 공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장에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연구를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친화적인 이러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20년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R&D 투자 총액 대비 보면은 이 조세 지원 비중이 한 13.56%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정 지출하고 조세 지출을 통한 R&D의 어떤 지원 수단 중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는 결국은 정부가 R&D를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 민간이 R&D를 더 잘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장기간 동안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이제 당장에 어떻게 사업화가 힘든 이런 연구는 사실 정부가 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게 재정 지출의 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도 짧아지고, 그리고 그 기술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이 스스로 R&D를 빨리빨리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R&D 조세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정책 효과를 보면 일단 그 R&D 재정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R&D 어떤 그 정부가 R&D를 지원했을 때 민간 R&D가 같이 보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민간의 R&D를 구축하는 이런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한 거고요. R&D 조세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의 어떤 R&D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R&D를 촉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재정 당국 측면에서 보면 조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좀 신중한 어떤 그 판단을 요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저희 주제는 R&D 조세 지원 정책이 과연 우리 그 R&D의 어떤 성과, 다시 말해서 기업의 매출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우리의 부가가치에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가늠해보는 그런 어떤 그 추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 R&D가 기업의 어떤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료로서는 과기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그 로우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표본을 추출을 해서 자료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리고 그 자료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추출한 그 표본을 보게 되면 지난 5년간 기업별 먼저 그 산업별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에 평균 이제 매출액 규모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4조 원 정도.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한 246억 원 정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11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업체의 규모를 보면은 여기 보면 자동차나 전기, 전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중견,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제 산업별 특성을 여기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일단 규모가 작은 기업의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한 4% 정도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전기, 전자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전자 또는 정보통신 쪽을 보면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가 넘는 또 여기 이제 정보통신 같으면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산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통신 같은 경우 5%가 넘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어떤 건설업도 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매출액 성장률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R&D 산업별 R&D 투자의 규모를 보면은 대기업은 한 연평균 여기 보면은 이제 1,560억 정도의 그 R&D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은 연평균 한 65억 정도의 규모의 표본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연평균 한 4억 3천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같은 이제 기업 규모별로도 업종 간의 그 R&D 투자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으면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 R&D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R&D 정책을 할 때도 이런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에서 실제 R&D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R&D 집약도에 대한 산업별, 기업 규모별 그런 그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R&D 집약도가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 R&D 집약도는 지금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굉장히 두 자릿수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R&D 집약도 굉장히 낮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소부장에서 소부장이 해당되는 소재 산업 같은 경우도 R&D 집약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산업에 지금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매출액 R&D 투자가 매출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매출액과 R&D의 그 로그 선형 관계를 이렇게 삼포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결과를 다양한 추정량을 통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추정량 중에 하나 그래서 풀드 OLS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매출액의 R&D 투자 탄력도 추정치 결과가 여기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그 매출액의 R&D 투자 탄력도는 대기업이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차가 1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R&D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당해년도의 매출액의 증가가 1%의 그 R&D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매출액이 대기업의 경우에 0.5786%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차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일단 오늘의 그 매출액, 오늘의 성장은 어제의 투자의 결과라는 이제 그러한 자명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매출액이 많은 데가 R&D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R&D를 많이 해서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그런 어떤 시점 간의 소위 말하는 이제 내생성의 문제 또는 뭐 역인과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시차의 길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 연구 한 20%, 또 이제 응용 연구가 뭐 한 70%에서 응용 및 개발 연구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그 국제 어떤 그 제조업 시장의 그 추이를 보면은 제품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R&D를 해서 빨리 사업화해서 일단 그 세일즈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R&D의 어떤 그 시차가 그렇게 매출액이 나타나는데 걸린 시차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여기에 지금 추정 결과에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뭐냐면은 R&D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R&D의 매출액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각 시차별로 이렇게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R&D 투자 규모가 많은 기업일수록 R&D를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매출액 성과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기업 규모가 큰 업체들이 뭐 대기업의 어떤 R&D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더 많은 어떤 그 매출액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R&D 투자가 매출액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실제 그러면 R&D 조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R&D 조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실제 R&D를 얼마나 증가시키고 또 그 결과 성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얼만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추정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아까 지금 그 임동원 박사님이 발표한 그 표와 이제 동일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R&D 투자의 세액공제 탄력도를 추정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추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개별 기업이 얼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이제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 연구자들이 이걸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지표로 대리 변수를 통해서 이걸 간접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추정 결과를 보면 분명히 세액공제는 R&D를 증가시킨다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얼만큼 증가시키냐는 너무 이게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 하는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공통된 점은 뭐냐면 단기보다는 장기 탄력도가 크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주면 어쨌든 오늘 당장 R&D를 늘리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R&D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실증 결과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실제 세액 공제가 주어졌을 때 얼마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지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자료하고 과기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자료 원자료를 한번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자료가 사실 이제 조금 완벽하지는 못한 게 뭐냐면 국세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R&D 기업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 사이즈도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요. 하지만 법인 기업 전수 어떤 그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액 또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별 부가가치율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입 매출 그 과표 기준의 부가가치율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부가가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기업 규모 사이즈별로 R&D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한 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세액공제가 확대될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 계산식은 사실은 시나리오 1에 지금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R&D 투자의 세액공제 탄력도에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R&D 투자의 매출액 탄력도, 매출액의 R&D 투자 탄력도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그 매출 과표에다가 이 매출 증가율을 곱하면 매출 증가액이 나오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곱하면 부가가치 증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증가액에 근거해서 R&D 세액공제의 GDP 기여도를 추정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2는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다만 이제 자료를 이용하면 이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기업 규모별로 실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결과를 보면 먼저 그 R&D 투자 세액공제 탄력도를 가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비탄력적인 것부터 탄력적인 구간으로 해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R&D 세액공제가 1% 확대될 때 R&D 투자가 0.3%
증가한다면 부가가치가 한 1.1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단위 탄력적으로 증가한다면 이게 3.7조 원, 3.8조 원 정도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 얼마나 R&D 투자의 세액 공제 탄력도가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더 탄력적일수록 세액 공제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커진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2를 통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R&D 투자 세액 공제의 어떤 그 부가가치 기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 그 부가가치 기여도가 제일 크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구 결과의 그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기 변동을 측정할 때 그 실질 GDP 증가율을 가지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 GDP 증가율 추이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투자 증가율 또는 이제 설비 투자 증가율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GDP의 그 투자에 해당되는 총 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GDP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변동 폭을 감안하면 설비 투자의 어떤 경기 변동 폭을 감안하면 투자가 우리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소비 촉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투자 없이는 경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연구개발비 중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조 5천억, 자본적 지출이 8조 5천억입니다. 근데 경상비의 거의 한 반이 인건비고 나머지가 이제 재료비라든가 이런 각종 경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그 R&D의 비용 요인이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당연히 이제 R&D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R&D 투자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연구개발비 투자의 어떤 감소 요인을 상쇄하기 위한 세액 공제의 어떤 확대 필요성, 정당성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에는 아까 그 임동원 박사님도 반도체 지원법,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해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그런 핵심 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정책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R&D의 어떤 규모가 큰 기업들을 갖다가 그 R&D에 장려를 해서 이런 그 경기 회복을 어떤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금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벤처기업처럼 R&D 집약도라든가 또는 어떤 부가가치율이 높은 어떤 기업이나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조세 지원의 어떤을 통한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 장윤종 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윤종입니다. 오늘 뜻깊은 그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R&D 이제 백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백조 시대를 맞아서 참 한국이 참 그 운이 좋은 나라 같으니까 그 백조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R&D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리가 참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미중 갈등이라는 게 뭐 두 나라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게 판이 바뀌는 그 원래 얼음에 이제 큰 그 10분의 9는 밑에 있고 10분의 1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2018년에 이제 터져 나온 게 이제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세계화의 시대, 각자가 정말 효율과 능력에 맞게 하는 시대에서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단지 두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물결 그리고 그 시대 변화가 지금 각국의 그 세력 판도의 변화 여러 걸쳐 가지고 지금 되는 그 가운데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동안에는 잘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소위 지정학의 시대라든지 이 경쟁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내일이 결정되는 형국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제 R&D 혁신 기술입니다. 중국이 치받고기 때문에 우리 일본을 봤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의해서 전자산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쓰러져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일본이 바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에 지금 보이는 유일한 무기가 R&D다 해서 오늘 이걸 개최해 주신 산업기술진흥협회 그리고 국회 송원석 의원님 정말 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정말 뜻깊게 돼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를 심금을 울려서 정말 R&D가 좀 더 탄탄대로를 더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얘기 못 드리고 여기 또 전문가들 특히 우리 기업에서 많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이제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학회에서 할 때는 정부를 맨 뒤에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협회에서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모임이고 정부에서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정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 특례 제도과 윤정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큰 박수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계를 대중소 중견으로 나눴는데요. 중소기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에이텍TN 오창송 산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그다음 중견기업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대기업을 대표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 박흥근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 전문가로 우리 회계법인 조용립 회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필로에는 우리 중소기업인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관계자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 패널에서 5분 내외로 아주 메시지별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 중심으로 해서 5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시간 되면 플로어에서 우리 현장에 계신 기업인 분들 얘기를 또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텍TN 오창송 상무님 먼저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텍TN에 근무하는 오창송입니다. 저희 회사는 교통요금 결제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R&D 조세 감면은 저희 중소기업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 R&D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택시나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 시민이나 아니면 고객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R&D 활동이라고 이제 해서 내다 보면은 조세 당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일부 R&D 활동에 대해서는 조세 장면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까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엄격하지 않게 해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세액 공제 규정의 핵심 내용인 연구원 인건비 25%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현실하고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원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 범위를 대기업이나 전문 연구소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세 감면 범위를 산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하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드려서 좀 건의를 드리고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빙자를 갖추는 업무도 사실상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들이 이제 몫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발 업무가 바쁘다 보면 그런 증빙 자료를 못 챙기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연구원들이 개발 활동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가 확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감면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R&D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받고 이제 또 그걸 검토하고 해당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업무가 기업에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 규정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소기업이 25% 감면을 이제 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상향 조정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연구원 인건비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25% 감면을 받는다 해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한 75%의 비용이 또 저희에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인건비에 한해 다른 비용과 달리 일시적이더라도 추가적인 감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우 대기업 연구소에 비해서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 등에서 처우가 좋지 않아서 사실상 채용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연구원들의 이탈을 막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소득세 감면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연구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근로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 있으면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 R&D 인력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도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세 정책은 물론이고 일반 정책 모두 청년 근로자에 이제 집중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R&D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장년층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감면 정책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청년 근로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 모두로 확장해서 감면 규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중소기업에서 가장 그 애로 중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25%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적인 그 자료만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게 예를 들어 한 기업당 1시간만 해도 그 만 개 기업이면 벌써 10,000시간이 되는 거고 그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연년새새 그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제 민간 주도를 그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그 어떤 이런 행정적으로 초래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주고 그게 사실은 신뢰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기도 한데 거기서 또 시작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경제의 그 주축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견기업을 대표해서 한미약품의 김나영 전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약품의 김나영입니다.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중견기업으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제약업계에서는 대기업 쪽에 속하는 그룹이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견기업보다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R&D를 꾸준하게 15% 이상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한 10년, 15년 전에는 좀 작은 영세한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굴지의 제약업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R&D 투자가 중요한지 몸소 그 실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 자료를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그 특히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합성 등 헬스케어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 기술의 개발 및 사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굉장히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약 한 품목을 개발할 때 1상부터 허가 후 4상 임상까지 진행하면서는 하나로 약 한 1,400억 정도의 최소의 비용이 들게 되고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약 7% 정도로 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이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희가 현재 국내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현재 총 매출과 R&D 비용 규모를 빌어봤을 때 다국적 기업 대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1, 2% 정도밖에 저희가 다시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뭔가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상용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기업에 굉장히 상당한 부담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D 활동을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범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글로벌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7년 동안 연평균 8.6%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이벨루에프 파마에 따르면 향후 6년간에는 연평균 10% 성장해서 2026년에는 5,05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케미컬과 바이오를 봤을 때도 바이오가 12년에는 20% 정도 됐다가 26년에는 3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에도 바이오 의약품이 조만간 50%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별 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 미국이 6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0.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환경의 바이오 신약이든 시밀러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바이오 신약이나 시밀러나 이런 부분들은 신성장 원천 기술 쪽에서 아마도 그 세액 공제를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 이제 최근에 도입된 게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이라는 세 개의 분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는 저희랑 좀 관련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좀 큰 범위로 봤을 때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고 파생폭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하이 레벨의 기술을 다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그 대응을 미리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가지고 아마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더 지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는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더 세액 공제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추세인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큰 분류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현재 만약 뭐 백신을 좀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백신을 추가적으로 해서 바이오 신약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바이오 신약이라는 거를 지원해주면 그 안에 백신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략 산업의 범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같은 경우 백신 같은 경우는 적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팬데믹도 어느 정도 다들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바이오 신약, 뭐 바이오 시밀러까지 같이 지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적어도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분류 수준의 같은 그레이드로 맞출 수 있는 바이오 신약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밑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사실 저희 이제 파이낸스 쪽에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런 R&D 조세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여쭤봤더니 과거에는 R&D 세액 공제, 석박사 인건비 등에 대해서 최저한세가 제가 적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이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지원이 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저는 국가 전략 산업에서 바이오를 좀 강조시키고 싶은 건 신성장 원천 기술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상향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그 케미컬 신약은 포함을 안 합니까?
물론 케미컬도 하고 싶은데 다 하자고 하시면 안 해주실까봐. 네. 알겠습니다. 케미컬도 신성장 원천 기술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하고 이게 그 균형을 맞추려면은 바이오 의약품 또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케미컬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신약 관점에서 그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건 정부에서 아마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에서 대기업을 대표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두산인프라코 박흥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대기업을 대표해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대기업이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고 글로벌로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고. 근데 아까 발제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 자료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딱 대기업 평균치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매출도 한 4.5조, R&D 투자 한 1,500억, 그다음에 R&D 투자 비율도 한 4% 정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많은 산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지금 글로벌리 선도에서 나가는 회사들도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보다 아래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정부 지원을 받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회사 같이 건설 장비 만들고 산업용 엔진을 제조하고 있는 이런 정통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현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향후 저희 산업 기업의 이제 성장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대비 4.5%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일반 반도체나 배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치겠지만 저희 업계에서의 글로벌 탑티어 뭐 캐터필라라든지 고마치의 거의 동등 수준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고 저희의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의 뭔가 스마트화 그런 쪽에 저희가 뭔가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한 2% 정도 세액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는 1.1%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액 공제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R&D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일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R&D 세액 공제를 개선하는 방안들의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대비 다음 연도에 얼마나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R&D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저희 업계만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이나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R&D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방식은 그닥 효과가 없을 거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두 번째 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대기업 대상으로 R&D 세액 공제율을 3에서 6%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13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13년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이제 저희가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미래 기술이나 미래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저희가 신성장 원천 기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을 해주고 그거에 맞는 세액 공제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신성장 원천 기술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근데 그 국가 입장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까 뭐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적으로 가겠지만 사실 기업은 기업 하나하나가 다 그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전략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승인을 해주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투자하는데 그 R&D 방향성을 잡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세액 공제 말고 자금 지원 측면도 있는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부에서 아까도 보니까 한 21조 정도의 정부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기업 R&D 측면에서는 국책과제라는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국책과제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하는 거 이제 저희 기계업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산자부에서 하는 과제들에 이제 저희가 주도 기업으로 주관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여 기업이나 수요 기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R&D 활동이 이렇게 충분히 그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와 더불어서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부에서 소부장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리고 장비를 새롭게 강조하는데 그 빼고 합니까? 네, 그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의 그 성장을 좀 더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뒤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 시장에서 차포되고 물론 감되는데 게임이 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기업 세 기업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지금 우리 회계법인 조영립 회계사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계법인 조영립 회계사입니다. 예. 먼저 임동원 박사님과 그 노영환 교수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시된 발표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우리나라 GDP 대비 그 연구개발 조세 지출의 규모가 그 세계적 추세와 좀 대응되도록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 GDP 대비 그 중앙 정부의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 지출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바로 감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 GDP 대비 연구개발 조세 지원 비율, 영국은 0.09%에서 0.33% 올랐고, 미국도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한 6년 동안, 6, 7년 동안. 그리고 프랑스나 스페인은 그대로였고요. 한국은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로 GDP 대비 조세 지원 규모가 이렇게 R&D 조세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GDP가 1,563조에서 1,924조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GDP가 커졌던 거죠. 한 23%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 조세 지원 그 감면 혜택 그러니까 조세 지출 규모를 보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R&D 조세 지원 감면액은 2013년에 2.38조에서 R&D 조세 감면액이 2013년에 3.18조에서 2019년도 2.38조로 오히려 25% 감소했습니다. GDP는 23% 증가하고 조세 지원 규모는 25% 감소하니까 거의 한 50%가 이제 GDP 대비 조세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GDP에 맞게
조세 지원 규모도 좀 늘려 나가야지 이제 GDP 대비 조세 지원 규모 비율이 유지되는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국은 위에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R&D 조세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세계적 경제 불황을 대비한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정보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조세 지원 연구개발 관련된 조세 지원 규모, 뭐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대기업이 6대 4의 비율로 그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을 누렸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68대 32% 정도 대기업이 그 혜택을 누렸는데 최근 2019년도에는 이제 중소기업이 그 줄어든 감면 혜택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더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뭐 2%, 최대 2%,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이죠. 중소기업은 25%라서 일단 액면으로는 12.5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우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뭐 원천기술 확보라든지 국가안보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그 세제 지원을 그 특정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또 패널 분들께서도 우리 산업은 이쪽 과제에 대해서 신성장이나 전략기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회사들이 또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거를 시적절한 시기에 정부에서 그 기술을 신성장 동력이나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우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임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특정한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우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연구개발비 그 기업의 그 연구개발의 대상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어떤 국가에서 장려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큰 세제 감면 혜택을 입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대상에 대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이제 이 경기 경제 위기에 대비에 대해서 그 연구개발이 그 경제 위기를 굉장히 완화하고 한다는 그런 이미 뭐 많은 통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좀 상향시키거나 특히 이제 그간에 최근 한 10년 정도, 7, 8년 정도 대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이 12.5%, 12.5배까지 차이가 났던 이것을 좀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것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 동력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세제 지원은 시설 투자의 하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정한 한계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설 투자 쪽은 일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미국의 뭐 반도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올린다든지 뭐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세액 공제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오히려 이쪽은 그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이나 국가 전력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정하거나
우대 세액 공제를 더 상회하는 방향으로 또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정부에서 나오신 그 윤정인 과장님 뭐 들으신 소감하고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정인 과장입니다. 여러 참석자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참석한 것은 이 R&D 조세 지원에 대해서 디펜스하러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듣고 반영에 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R&D 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리스크를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가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 공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과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기본 방향은 여러 전문가분들, 참석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반적인 R&D 지원보다는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셨듯이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대기업이 세제 지원 측면에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설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일반 R&D 측면에선 줄은 부분이 있지만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을 신설해서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걸 감안했을 때 국제적으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만 들어오실 텐데 저희는 그거 외에도 R&D 준비 단계, 투자 단계, 기술 취득, 대여, 양도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기타 외국인 기술자가 왔을 때 5년 그 50% 소득세 감면해 주는 걸 또 이번 세제 개편을 좀 늘리기도 했는데요.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단계별로 촘촘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 R&D뿐만 아니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위탁이나 공동 R&D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연구 개발비와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촘촘하게 부분별로 나눠서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기존의 R&D 설비 투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걸 2020년에 저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원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수치만 보면은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 일반 R&D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가 높은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프랑스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R&D를 조금 줄여가는 경향이 있고요. 영국은 늘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것은 지원을 안 하지만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저희가 R&D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율이나 줄었다고 하는데 21년 실적치가 조세 감면 차원에서 2.7조였습니다. R&D 투자세액공제 말고 R&D 연구개발 자체만요. 22년 아직 실적치는 안 나와 있는데 전망치는 3.7조가 좀 넘을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3년 전망치는 4.5조가 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자유토론 시간에 시간 그럼 뭐 세컨드 라운드에서 또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자꾸 기업을 지원해 주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기조가 또 이제 전개되어 왔기도 한데, 사실 R&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다, 기업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그래서 왜 내가 R&D를 열심히 해서 뭘 개발을 하면은 그 수익을 기업이 혼자 가지지를 못해요. 그 소위 스필오버라도 넘쳐가지고 딴 기업이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그 레이트 커머스 그 어드밴티지에서 후발자의 이익이란 건 뭐냐면은 선진국이 R&D를 해서 막 해서 길 닦아 놓으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간 거거든요. 모방을 통해서 갔는데, 지금 한국이 이제 모방하기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R&D를 하지 않으면 길을 못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 연구소에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기업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CTO가 하거나 이제 연구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R&D는 가장 후순위예요. 우리 김병일께서 얘기하셨듯이, 왜냐하면 이거는 전망이 없는 거거든요. 돈을 넣으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그럼 이제 그 CEO가 이제 묻는 거죠. 쭉 돌아가면서 딴 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시급한 일인데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고 답도 잘 안 나온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힘을 못 받는 거죠. 거기다 뭐 정부 지원도 없고 그 기업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사실은 거기 CTO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부가 지금 이런 방향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의 기업은 대기업이거나 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유심히 봅니다. 같이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CTO가 힘을 받으려면은 그 담은 얼마라도 또는 방향이라도 정부가 해주는 방향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으로써 CEO도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뭐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내에서도 경쟁이에요. R&D 부분, 뭐 생산 부분 막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쉽게 뭐 기업이 뭐 R&D를 100조 시대 맞아가지고 73조 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실제로 또 착시 현상도 있고 삼성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한국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하다가 이제 그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이 지정학 시대를 맞아가지고 각국이 R&D에 지금 뭐 나서고 각국이 자기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는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제대로 호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뭐 특별히 할 게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플로우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오전에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일반 세액공제율을 좀 확대해 달라. 이거 저도 상당히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그게 안 된다면 신성장 원천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재정립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좀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저도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거는 좀 7%에서 17%까지 뭐 매출, 그러니까 과세표준 1,000억이 넘으면 1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저한세가. 그렇기 때문에 7%에서 17%라면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저한세를 좀 적용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거에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원이 주로 청년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의 인력 보충에 대해서도, 인력 개발에 대해서도 좀 보충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정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높고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시설 투자 관련해서는 약간 좀 우리나라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낮지 않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뭐 통합 세액 공제가 되면서 뭐 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정 부분이나 뭐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R&D 세액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세수입 감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정부 부채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는 이런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 R&D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이 2%, 0에서 사실은 2% 사이죠. 지금 그 정도 돼 있고 중견기업이 8%, 중소기업이 25% 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통계가 지금 이게 세분화된 어떤 수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대중견기업 공제액이 2020년 기준으로 연구 인력 개발비 조세 지원 규모가 한 1.3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지원만큼의 어떤 세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그 부담이 사실은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이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세액 공제율을 1% 증가시킨다고 할 때 이 1.34조 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이든 6천억이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발표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비탄력적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세액 공제 1% 확대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한 1.1조 원 정도 증가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손해 보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장사는 아니다,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가 더 증가한다면 이게 이제 세수 확대로 다시 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이런 판단을 한다면 이런 공제액의 확대로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그 토론자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시간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전 전국 연구성 협의회를 맡고 있고요. 기업은 대립 MTI 대표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속하고요. 방금 저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오창송 에이텍 상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많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같은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윤정인 기재부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촘촘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이게 쭉 보면 촘촘한 부분이 참 많아요. 다만 이 중에서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할까나 좀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되는 부분, 큰 그림에서 대기업은 몇 프로를 해주고 어떻게 하는 그런 큰 그림 말고 얼마든지 우리 기재부 조세 특례 제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 연구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연구원 인건비는 현재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같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우리 퇴직금도 마찬가지 인건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퇴직금도 당연히 인건비에 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원의 퇴직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불인정을 받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큰 그림에서 봐서 그냥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바꾸면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긴 이야기 많이 있을 테니까 저는 짧게 한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른 제안이나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유익한 포럼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트리아펙스라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사내 조세 전문가라든가 이런 조세에 밝은 그런 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세액 공제 이거 하나만을 보자면 아마 거의 모든 그런 벤처기업들이 아마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이제 세액 공제를 받고 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중소기업이나 그런 벤처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지금 이제 이 R&D 조세 지원
그 정책 그런 제안 창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뭐 코이타 쪽에서 이렇게 뭐 중간 그 조직으로 이렇게 매개체를 잘 해가지고 그 조세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 나중에 예, 자 그럼 예 말씀하시죠. 예, 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마창환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성원석 의원님,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이 R&D 조세 지원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저도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R&D 세액공제를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달을 하면 가장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는데 이제 정책적인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이 확대에 좀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다른 정부 제출하고 틀리게 이거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성과를 얻어가지고 기업이 R&D 투자를 하면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이 정부 재정 수익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투자를 지금 어떤 재정 사정 때문에 못한다라는 건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좀 뒷받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노영환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선순환이 돼 가지고 R&D 투자를 증대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재정의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결국 재정 확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의 상황하고 그렇게 꼭 뭐 비교해서 외국이 줄더라도 우리는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경쟁국들이 더 이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더 확대하는 그런 기조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말씀하시죠. 오늘 포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포럼에 참가를 해서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성남시 분당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식연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김충환입니다. 오늘 포럼을 정말 진지하게 잘 들었고요. 좋으신 말씀들 대단히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을 부자로 치부해서 부자 감세라는 명목으로 자꾸 어떤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영역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그러한 사회적 풍조가 학계나 정계나 또는 정부에서 그러한 의식들을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R&D 투자나 시설 투자가 국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생은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떠한 포퓰리즘적인 정책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업을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R&D와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기업 규모별로 지원의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뭐 소기업에 해당되는 작은 회사를 기업합니다만은 R&D에 있어서 저희 소기업들은 우선 연구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학연을 통한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 내부의 어떤 지원보다는 예적인 이 소기업에는 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저는 대기업이나 뭐 중견 기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각 그 기업의 규모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R&D와 시설 투자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쳐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뭐 이게 뭐 마지막 세미나도 아니고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아마 이런 그 기회들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을 이제 그 해야 될 타이밍인데 혹시 그 윤 과장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잠깐 좀 할 수 있으면 예.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저희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저희한테 인풋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인풋을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인풋을 주시라고 몇 가지만 저희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고 방청객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별 지원이 과연 옳으냐? 그것은 국가별로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나눠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구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국세 감면 한도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한 60조 좀 넘는 조세 특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또 취약계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그 또 EITC 근로장려금, 지방 이전기업, 그리고 또 첨단 산업까지 아마 조세 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분은 저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바퀴 효율성이라는 이피션시하고 공평성이라는 에코티 측면에서 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오신 플로에서 나오신 연구원 인건비,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이것은 이제 세수감도 저희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문 인력 부족해서 어떤 대안 창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문 인력이 없어서 중견기업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회를 만날 때마다 또 중소기업 공무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올 때마다 꼭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사정, R&D 감안하는 문제, 부자 감세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는 뭐 부자 감세 그런 걸 떠나서 취약계층도 고려하고 미래 한국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세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코이타에서 계속 추진해가지고 그 우리 그 지금 기업들이 그 일반 R&D에 대한 그 지금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여론화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여해주신 발제 토론자 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R&D 세제 지원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장의 관점에서 R&D 세제 관련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